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인공위성 발사체, 한국형 발사체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서 마침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나도 모르게 제 눈에서 주르르. 그 관련자들의 고생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한국 전쟁이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리들만의 기술로 우주 시대를 활짝 여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떠올라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흥 대통령,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토대를 일궜던 분들이 떠올라서, 그리고 그 산업 전선에서 피땀을 흘리신 우리 산업의 일꾼들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어제 성공한 누리호 위성의 모사체, 그러니까 그 모형 위성을 탑재를 해서 이제 목표 고도에 올라갔는데, 여기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자국 땅에서 자국 로켓에 자국 위성, 한국 땅에서 한국 로켓에 한국 위성을 실어보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한국 발사체, 그 다음에 꼭대기에 한국 위성. 많은 언론들이 세계에서 7번째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엄밀하게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가 아니라 12번째입니다. 12번째.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꼽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유럽연합,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 이렇게 11개 나라가 우리에 앞서서 이런 위성 발사체 혹은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이미 우주 공간에 쏘아 올렸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12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지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싸늘하게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나라라고 볼 것이냐, 이제 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함께 이제 쏘아 올렸는데, 그것은 저 남미에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나라로 보지 않고 제외를 하고 사실상 프랑스가 주축이 돼서 쏘아 올렸다고 본다면, 우리에 앞선 이 그 우주의 발사체를 쏘아 올린 나라는 이제 10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1번째로 독자 기술로 우리의 위성을 우주 공간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정부는 이것을 7번째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선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이란, 북한, 이렇게 세 나라는 300kg 이하의 위성 발사 능력만 갖췄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쏘아 올린 것은
1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용적 위성 발사 능력 1톤급 이상, 실용적 위성 발사 능력은 이제 우리가 세계 7번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좀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7번째로 볼 것이냐 11번째로 볼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선 그 우주 발사 우주 쪽으로 그게 탄도 미사일이어도 좋고 뭐 위성 발사체여도 좋은데 우리의 앞서 북한이 성공했다고 볼 것이냐 아니라고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여기에는 개입돼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점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1톤 이상 실용급 위성 발사 중대형 액체 로켓 엔진 개발 그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이 이제 7번째다. 그래서 한국의 앞선 나라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6개 나라뿐이고 우리가 7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인공위성 발사체와 핵탄두를 지구 반대쪽으로 실어 날르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동해 쪽으로 자꾸 쏘아 올리는 그 ICBM 화성 17형 미사일 이것과 우리가 쏘아 올린 미사일 아니고 우리의 위성 발사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론은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그 발사체, 그 다음에 위로 쏘아 올리는 그 힘을 얻어내는 추진기관, 그 다음에 지상에서 이것을 유도하는 유도 조정장치, 핵심 기술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렇습니다. 위성은 그냥 올라가만 거기에서만 성공하면 되지 다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쏘아 올린 다음에 그냥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지구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재진입하는 이게 또 엄청난 소재와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쏘아 올리는 건 너무너무 비슷하다. 너무너무 비슷하다. 아니 똑같다. 단 그 발사체와 미사일의 맨 꼭대기 부분에 인공위성을 싣고 있으면 위성 발사체고 핵탄두를 싣고 있으면 ICBM입니다. 맨 꼭대기만 다르다. 핵탄두면 ICBM, 인공위성이면 위성 발사체. 그러나 이걸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리는 그 핵심 기술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그때 보면은 반짝하고 사라집니다. 반짝하고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그 마찰열이요 무려 7,000도에 이릅니다. 7,000도. 웬만한 것은 그냥 반짝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던 그런 물체들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도 그게 지구 표면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 뭐냐? 사실은 쏘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재진입할 때 그때 그 7,000도, 6,000도에 이르는 그 엄청난 고열을 견뎌내는 소재를
만드는 것.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시 들어올 때는 어떤 각도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 재진입할 때 들어오는 자세와 각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와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찾아가려면 다른 추진체가 필요합니다. 그냥 저 혼자 알아서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혼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기 위해서는 추진체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우리가 쏘아 올린 그 누리호 한국형 위성 발사체, 이게 군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지? 북한하고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쏘아 올린 다음에 이게 재진입하는 기술을 갖췄는지, 그 다음에 이 미사일의 꼭대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중량을 탑재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전문가들이 계속 분석하는 과정에 있지요. 그래서 북한이 쏘아 올렸다는 그 ICBM, 화성 17형, 이것이 재진입을 제대로 했는지, 혹시 다시 들어오다가 불타서 없어진 건 아닌지, 그래서 북한이 그 6,000도, 7,000도의 재진입 시의 그 고열을 견뎌내는 소재 개발에 성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 그것을 이전을 받았는지, 러시아로부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고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론은 아무튼 우리가 쏘아올린 누리호의 그 위성 발사체하고 그 다음에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대륙으로 미사일을 쏘는 그 양쪽의 기술은 거의 똑같다. 거의 똑같다. 그러나 거의 똑같으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지구 표면에 떨어질 때의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들, 그 다음에 그 고열을 견디는 소재, 최첨단 소재입니다. 7,000도를 견디면서 지구 표면을 향해서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자세를 제대로 잡고 각도를 제대로 잡고, 그걸 하기 위한 추진체를 거기다가 추진체 기술을 더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